그럼 2교시 이어서 이제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 심사 청구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43조 56조 시행규칙 13조 그 다음에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자, 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라든지 방법은 이제 고시된 세부 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그렇고요. 4번 이제 비용의 내역이라든지 요양급여 행위라든지 또 그 상대가치 점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산전 지침 같은 경우는 우리 매년 고시에 의해서 그거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명세서에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고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보시면 중증 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것들은요. 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평원장이 공고한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약가 같은 경우는 그 구입한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평원에다가 먼저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가 같은 경우는 실거래 상한액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재료대 실구입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제출된 상태에서 청구를 해야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희귀질환 대상자라든지 산전특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행정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급여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그 심의를 거칠 때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심사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지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청구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법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구체적으로 심사 청구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그 청구하기 전에 병원에서 자체 심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OCS 같은 경우는 그냥 OCS 안에서 이제 그 심사 청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명시되어 있는 것들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구 전에 병원 자체 심사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재원심사, 퇴원심사, 퇴원 후 사후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퇴원하고 나서 이제 사후 심사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청구 전 심사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청구하기 전에 병원 자체에서 심사를 해본다라고 해서 병원 자체 검사를 이제 청구 전 심사라고 하는데 재원 심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자가 재원하고 있는 중에 그 진료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더하고 처방하고 사이에서 누락된 게 있지는 않은지 왜 의사가 예를 들어서 CBC, LFT, PT, PTT 이렇게 검사 항목을 나왔다. 그런데 이 처방한 거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CBC하고 LFT만 들어가 있고 PT, PTT는 빠졌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처방이 누락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너무 과잉 진료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심사 청구를 할 때는 보편 타당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과잉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삭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방 과잉, 예를 들어서 단순한 감기인데
뭐 체스트 CT를 찍는다던가, 물론 이제 그 상병, 부상병에 따라 가지고 의증으로 해가지고 다른 질병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놓고 체스트 CT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잉된 건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용 및 선정 기준, 그 지침에 맞게끔 이제 그 처방이 잘 됐는지, 뭐 그 1회 투여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청구하는 것 중에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게 있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100대 100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기간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원 심사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를 재원 심사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퇴원 심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닥터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5일인데 12월 6일 날 퇴원을 시키겠다라고 퇴원 예고된 환자분들이 계셨다. 그러면 퇴원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12월 5일 날 이제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는 적정한지 또 보험 급여 기준에 맞도록 처방이라든지 진단을 심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퇴원 심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퇴원 후 사후 심사죠. 그래서 환자가 퇴원을 한 후에 병원의 전문 심사 요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심사 간호사라든지 이런 심사 요원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되는 게 이 퇴원 후 사후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청구, 우리가 원청구가 있고 보완 청구가 있고 추가 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청구 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게 이제 진짜 이제 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심사 방법은 이제 청구 진료비가 그래서 뭐 A 의료기관에서 청구비가 나왔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표 심사가 있고요. 정밀 심사가 있고 전문 심사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병원에서도 그 청구 전 심사가 재원 심사, 퇴원 심사, 퇴원 후 사후 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평가원에서도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처리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전산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사 직원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전문 심사까지 해가지고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잉 진료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나 산정 기준에 잘 맞춰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 청구만 잘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달 거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청구 안 한 게 있네? 그러면 추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원 청구를 했는데 심평원에서 뭐 이런 것들은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빠지면 또 보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심사 이제 그 청구하기 전에 요 사전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자료 요청이라고 해가지고요.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심사 청구서라든지 명세서라든지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이제 제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출을 받아놓고 청구를 받아봤더니 좀 심사가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진료기록부라든지
아니면은 수진자에게 발행된 진료비 계산서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요양기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이제 점검표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에다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심사 보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는 이제 심사평가원은 이제 그 10일의 기간을 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보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양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10일의 기간을 이제 그 주고요. 만약에 이제 제출하지 못했다, 10일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최대 7일까지 더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완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요 기간은 이제 심사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심사가 쭉쭉쭉 이루어지는데 심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완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10일 아니면 최대 17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심사 처리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날짜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그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료도 많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자료도 많고, 근데 또 이 심사하는 이제 사람들도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데, 조그만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완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원 청구할 때 미비된 자료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 정도의 기간 실력이면 사실 또 기간이 조금 그 찾는 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청구할 때 원 청구를 확실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빠진 것들 없는지 꼭 잘 확인을 하고 이제 심평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심사가 이루어져서 심평원에서는 심사 결과를 요양기관에다가도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또 돈을 지급하는 거는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사전 점검 후에 요양기관에서 우리는 요 급여 비용을 여기에다 송금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은행하고 계좌번호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이제 그 송금을 하고, 송금했다 지급 통보서를 요양기관에다가 또 다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락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났다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아무래도 또 누락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를 공단에다가 이제 통보를 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급여 비용을 송금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단에서도 이 심사 결과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추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요양기관에다가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송금했다라는 지급 통보서를 꼭 요양기관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사 관리하고 그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도 이거 돈이 좀 그렇다, 뭐 그러면 이제 심사평가원에다가 이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요양기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총 청구액이 이제 환자분들 다 청구액이 1,000만 원인데 심평원에서 이거 삭제하고 900만 원만 줬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잘했는데 좀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평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하면 되는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던 요양기관의 직원이 그만두고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이제 뭐 좀 텀을 두고 너무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달 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 전에 했었던 이 삭감됐던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면 180일이 지나도 이제 그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양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해서 심평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의 신청한 후에 결과 통보를 또 심평원은 60일 이내에 이 이의 신청 한 결과를 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 금액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도 이제 그 돈이 있어야지 굴러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또 너무 많은 인력을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90일 안에 하면 심평원은 60일 이내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심평원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90일 안에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돈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삭감됐을 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심사 조정 삭감 코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정 코드만 봐도 이게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삭감이 됐구나. 그래서 금액이 산정이 착오가 됐거나 뭐 아니면 진료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약제 같은 거 상한 금액에서 좀 안 좋게 착오가 돼서 나갔던 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뭐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그 100대 100 본인 부담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막 이렇게 글씨로 쳐가지고 심평원에서 요 진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정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 코드, 그래서 구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정 코드에 그냥 F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조정 코드에서 F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탄력 붕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탄력 붕대 같은 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 탄력 붕대를 샀다라는 구입 증빙 자료를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F가 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 환자한테 중복 청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조정 코드에 G라고 이제 코딩이 된다. 그러면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 청구한 비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에서 이제 우리가 원 청구 말고 보완 청구라든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완 청구는 말 그대로 보완한다. 그래서 원 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이라든지 반송 처리된 것들, 삭감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삭감될 만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보완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심사 불능된 처리건에 대해서 그 해당 사유를 보완을 해가지고 명세서를 재작성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는 맨 처음에 이제 원청구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완 청구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3번 보시면 보완 청구분은 반드시 원 청구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똑같은 거 가지고 이제 원청구 한 거에서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완 청구라고 안 하면 또 원청구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추가 청구 같은 경우는 보완 청구하고 다른 거죠. 보완 청구는 원 청구에서 심평원에서 반송이 된 거고요. 추가 청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 청구에서 청구를 못했던 것들, 그래서 누락된 것들을 이제 추가로 청구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청구라고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할 때 원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멸시효가 이제 3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년 안에 뭔가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 작년에 어떤 것들을 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구에서 빠졌던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원청구가 제대로 작성이 되면 굳이 보완 청구, 추가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심사라든지 명세서 같은 거 작성을 하면서 혹시 처방에서 누락된 것들 아니면은 실시를 했는데 명세서에서 빠진 것들을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주차 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요양급여 비용 청구할 때 서류 보관하고 작성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심사 청구서와 명세서는 5년간 보존한다. 맞죠? 예. 그리고 2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청구인은 청구부서 책임자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청구인은 개설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이제 작성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작성 책임자만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진료 결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명세서 진료 결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장기 입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월별로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별로 청구할 때는 여기 보시면 1번 계속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달에 계속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 당시 입원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내원이 예상된 경우에는 계속이라고 진료 결과에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송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에는 회송이라고 하죠. 반송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송이나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 그래서 치료 종결일 경우에는 이제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이라고 해서 9번이라고 이렇게 코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를 어디다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청구처는 이제 심평원의 본원과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본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데는 상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소속의 치과대학교, 한방병원 이런 데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원은 상급 종합병원만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인데 여기 1번 보시면 병원인데 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할 때 영문이나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명세서 상에는 한글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학용어라든지 특수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이나 한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나머지 것들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처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글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검사. 네. 그 5번 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시 상병명 분류 기호 중에 가장 먼저 기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주진단, 그죠? 1번에다가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진단이라고도 하고 주상병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 요양급여 비용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 미만은 절사하는 게 있고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10원 미만 절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었죠. 예, 그래서 10원 미만 절사 2번. 자, 7번.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요양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 이런 현황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디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청구를 심평원에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현황을 제출을 하는 것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8번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할 때 상병명 기재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우리 상병명 같은 경우는 KCD에 있는 질병 분류 코딩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상병명은 주 진단이 맨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부터는 부상병이라든지 배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칩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 증상은 병명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rule out, 우리 그 상병의증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 부진단에다가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임프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최종 진단 하기 전에 추정 진단에 이제 임프레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부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파이널 다이그노시스 최종 진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 진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 진단에 들어가게 되고 3번은 주 진단에 들어가는데 치 컴플레인은 상병명에서 좀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위배되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를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퇴원 환자 조제료는 퇴원 2일부터 산정한다. 맞아요. 그래서 퇴원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고요. 2번 외래 진료 후에 당일 입원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네, 입원한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점적 주사 시 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해서 투여할 경우에는 근육 주사료만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육 주사료가 아니라 점적 주사료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위배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입원하고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입원료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시간이 6시간 이상 되면은 하루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그래서 명세서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여기 보시면 최초 입원 개시일,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최초 입원 개시일, 요양급여일, 이런 것도 이제 명세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수신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거인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입원 경로, 그래가지고 뭐 다른 병원에서 왔는지, 응급실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외래 통해서 왔는지, 이런 입원 경로까지 포함이 되는데, 동거인까지는 명세서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주까지 해서 이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과목을 챕터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기말고사 이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객관식은 오늘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10문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3문제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